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26일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가 열린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사 간 도심 항공교통 기술 경쟁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양사 모두 상용화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SK텔레콤은 기존보다 발전된 실물 기체를, KT는 처음으로 체험 공간을 전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신제품이 양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큰손인 엔비디아 공급 주도권을 가장 먼저 틀어잡으면서 올해 예상보다 빠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 파묘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말 동안 200만 관객 수를 돌파하며 2024년 개봉한 영화 중 가장 빠른 속도의 흥행 질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번 세부안은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 다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인데다 세제 혜택 등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 모았던 저PBR 관련주,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지수 현황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대 내림세로 출발해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0.6%대 파란불 켜내면서 지수 265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보험, 증권 쪽 하락하는 가운데 자동차 쪽도 빠집니다. 현대차와 기아 각각 2%, 3%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팔아내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만이 투자 신탁 위주의 팔자세 보이면서 7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힘을 보태고는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0.13% 빨간불 켜내면서 지수는 869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중국의 치료 제약과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장중 15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376억 원, 573억 원 덜어내는 가운데 개인만이 9거래일 연속 담아주면서 1,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 개방한 영화 파묘가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에만 33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올해 개봉작 중 오프닝데이 흥행 1위에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흥행을 이어나가면서 무려 229만 관객을 돌파해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영화 관련주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은 현재 쇼박스 아니고 포바이프입니다. 6.8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쇼박스 장중 16%까지 오름세 보였는데 현재 5%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다소 무거운 종목인 CJCGV도 오늘 5% 빨간불 켜내면서 5,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미나가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은 공시 의무화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뉴스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빠지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PC 발표도 앞둔 만큼 이 점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굿뉴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굿뉴스로 좀 뽑아봤습니다. 사실 이 광물 가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리튬 가격이 돌아서면 우리나라 양극재들이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 1위 리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엘버말과 세계 최대 광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글렌코어에서 앞으로 리튬과 니켈의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던 전해액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우상향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자금이 많이 몰렸었던 전구체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은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리튬과 니켈 가격의 반등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살짝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4년에는 이 리튬과 니켈 같은 광물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 쪽에서 좀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굿뉴스로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전기차 쪽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전기차와 우리 2차 전지가 완전히 동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가 예전에는 1년에 100만큼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2차 전지가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2차 전지보다는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의 관점,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는 좋은데 이제 트레이딩이나 매매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꺾이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튬과 니켈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주의 긍정적인 흐름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 소폭 조정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연초부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못 미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와 더불어서 하락했던 대표 증시가 바로 중국, 홍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홍콩이야 좀 등락이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우리도 오늘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공매도 맞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호흡에 있어서는 좀 장기 호흡이라는 점에서 또 강제 요인이 없다라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는 건 맞지만 우리 시장에 장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고쳐줄 수 있는
장기 플랜트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응이 오늘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증시의 추세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면 미국 증시가 급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의 소위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굴뚝주들도 낙폭을 줄일 수 있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굿뉴스로 꼽아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드뉴스는 어떤 걸로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재료가 노출되었다라는 점이죠. 시장의 기대가 분명히 높았습니다. 뭐 강제 요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좀 더 확실한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명확하게 뭘 하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식의 좀 더 명확한 그런 근거들을 원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공청회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럴 거면 발표 뭐하러 했나. 그냥 공청회 한다고나 하지. 무슨 정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거 뭐하러 했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5월 달에 또 추가적인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화의 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난 1월 말부터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이 발표됐을 때가 단기적인 어떤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외국인들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모멘텀이 노출된 것은 악재지만 그 악재에 대응하는 외국인들의 대응은 오늘 그렇게 거칠지 않다라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주 환원에 대한 실망 재료가 노출됐다라는 점을 배드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은 어떤 뉴스를 배드뉴스로 보셨나요? 네, 저도 오늘 똑같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 정책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주말에 내용이 좀 돌아가지고 주말의 내용을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했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또 민주주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기업에 좀 자율성을 부과해주겠다, 부여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은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실망감이 좀 부각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낙폭이 좀 나오는데, 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테마주처럼 그렇게 빠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반 경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올해 5월 달에 2차 세미나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2024년도 연내에 세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정부의 큰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 PBR 관련주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비차익까지도 순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나왔었던 물량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2024년도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굉장히 강력한 순매수입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살펴보니까 기관에서 매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굿뉴스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중국 증시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선 중국 쪽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국 증시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꺾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지금 오늘 기업 밸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매물이 좀 나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도 올해 1월에도 우리나라 시장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려왔는데 이렇게까지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좀 굵직한 섹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은행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을 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자동차는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전에 우리 유튜브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네. 주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점에서 100%가 올라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한 번 100%가 올라가려면 무언가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 PBR로 이 현대차라든지 기아를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긴 장기적인 호흡으로 봤을 때 매출이 늘어나고 이제 사업적인 부분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선거 이후에도 은행주가 좀 견조하게 움직인다든지 PF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접근인데 사실 저는 지금부터는 이런 관점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관점이 중요하냐면 전 저 PBR 쪽도 좋다라고 보지만 저 PBR 관련주들 중에서 무조건 재무가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ROE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뭐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저 PBR도 좋지만 네.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 지난 3개월 동안 미증시를 이끌었었던 기업들은 전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가치주들도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성장주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는 못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PBR 쪽도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주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낙폭과대 가치주들 역시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주와 낙폭 과대 가치주를 바라보자고 전달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같은 뉴스를 또 가지고 오신 만큼 이사님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경우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였던 3,300포인트도 넘어설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뭐 장기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러려면 뭐 정부 당국에서 정책 유도를 잘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뭐 하는 게 못 믿어온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우리 측면에서 보면 못 믿어온 것은 상법 개정과 같은 법률 개정이 과연 현재의 구도에서 또 총선 이후에 여전히 여소야대 국면으로 간다면 정부 정책 당국이 바란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정책 가지고 뭔가 합의를 해서 뭐 중간점을 찾아서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별로 없고 그냥 양측이 날만 세운 가운데 싸우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저는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3,300을 넘을 수 있다라는 측면엔 동의합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저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저 PBR이라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환원 가치를 높이는 거고요. 주주환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재원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재원을 쓰지 않고 대주주의 이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자사주 들고 있는데 그거 뭐 할 겁니까? 자사주 가만히만 들고 있으면 그게 뭐 돈이 되나요? 그러니까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각을 하든지 그래서 주당 가치를 높여주든지 아니면 그걸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를 팔든 아니면 갖고 있는 보유 유가증권을 팔아서 다른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좀 더 주주에게 가치를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LG화학. 도대체 LG엔솔 지분 그렇게 많이 들고 뭐 할 겁니까? KCC 지금 시총만한 그 유가증권 들고 있단 말이죠. 그거 들고 뭐 할 건데요? 경영참여? 뭐 0.7% 들고 경영참여를 뭘 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법에서 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향한 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향해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게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힘들 것으로 보이니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인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급등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급등주들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난방공사가 가장 큰 급등률을 보였습니다. 29%대의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지금은 6%대로 상승분을 꽤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주주 환원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의 주가는 41,9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살펴보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지금의 주가는 32만 5천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화학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9%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14,2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작기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가 14%대 정도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 4,730원 선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KC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수요가 증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8% 후반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의 주가는 35,70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DGP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1,656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자이글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8,640원 선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웨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지금의 주가 22%대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금은 9%대로 상승분을 꽤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13,160원, 80원 선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옵텍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UV 고체 레이저를 개발하면서 난치성 아토피 건선 백반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가 17%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상한가로 치솟아 있습니다. 12,750원 선에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우 하이텍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결산 배당도 결정을 했습니다. 16%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의 주가 1,4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 어떤 거라고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지금 전고체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농화성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오랜만에 이제 CIS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환기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숫자로 찍히기에는 아직까지 시차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뭐 자이글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변동성 크게 나오고 있는데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 쪽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 사업에다가 진출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관 변경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초전도체 쪽 같은 경우도 뭐 아센디오라든지 초전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LNF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반등이 나왔으면 제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는 특징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제약 바이오가 좀 강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라는 부분 외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틀에 박힌 말이지만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추가 상승세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난방공사와 성우하이텍이 저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어떤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주주가치화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근데 그에 해당하는 두 종목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우하이텍의 주가 반등, 실적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주주환원 가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 종목
에서 상대적으로 별로 오른 게 없던 종목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난방공사는 한국전력과 묶어서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 다른 기업들에게는 강제성을 띠기 어려우나 아무래도 공기업들에게는 알아서 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이제 이익 나면 자사주 뭐 매입하고 소각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아마 정부가 뭔가 방향성만 제시하면 다른 쪽은 눈치 보면서 조금씩 속도 조절하겠지만 알아서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어쨌든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 봤더니 실적도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과 주주가치 환원을 늘리는 주주환원 가치를 늘리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있고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리는 쪽을 보지 말고 내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뭔가 정책 반영이 되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중에서는 지역 난방공사와 성우하이텍의 흐름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이 좀 큰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벌써 17%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에서 17%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좀 이슈를 살펴보자면 머크와 라이선스 계약을 좀 독점적으로 바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중국의 치료제약에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시청자분께서도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알테오젠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그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우리가 소위 에러를 하거나 해외 쪽에서 무언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머크나 이런 대형 제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한국 제약업체들이 의미 있는 발견을 하면 입도선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라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총액은 굉장히 크지만 단계별로 조금씩 돈을 주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만약에 정말로 대박이 나면 해외 판권을 가져가는 전략.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그 회사가 가져가고 뭐 아시아권 정도는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쪽의 판권은 자기가 가져가는 전략을 통해서 혹시라도 한국에서 엄청난 신약이 나와서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자리매김하는 거 당겨서 막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재이기는 하지만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마치 주가가 또 저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 한미약품이 왜 과거에 엎어졌고 그 수많은 회사들이 소위 애로했다가 왜 다 엎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머크가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이게 뭔가 터진다라고 보시는 것은 굉장히 저는 오보에 가깝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역시 이 종목도 신규 매수하거나 추격 매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예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설사 변동성이 나타나더라도 적절하게 내가 분할 매도할 수 있는 버퍼를 마련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매수는 저는 안 하고 싶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 보유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해서 신규 접근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자라고 전해주셨고요.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도 오늘 제약 바이오제 반등을 좀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앱클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2의 HLB라고 좀 불리면서 초기 단계가 좀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로열티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클론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았죠. 4월 달부터 거의 8개월, 9개월가량 주가 흐름이 안 좋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지난주에 알테오젠에 관련돼서 좋은 내용이 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로열티를 어떻게 받을 것이다, 마일스톤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하나씩 계속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선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는지, 마일스톤을 수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라이센싱 아웃이 진행이 돼서 그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주가 흐름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HLB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HLB를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테오젠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HLB 시가총액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 흐름상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앱클론 같은 경우는 너무 저점대에서 지금 거래가 들어오고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중요한 모멘텀 이슈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앱클론 같은 경우 저는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기가 되면서 지연이 되면서 한번 쭉 밀림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 들어오면서 현재 뭐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이중항체 관련되어 있는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더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월 달과 4월 달에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변동성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ADC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시장에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동아 ST 같은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난 좀 안정적으로 제약 바이오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동국제약이라든지 대웅제약 같은 전통적인 제약사들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제약사를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사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에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결과 2건이 미국 암 연구 학회에서 발표가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 속에서도 주가는 좀 미미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멘텀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는 만한 모멘텀일까요? 일단 학회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낮춰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제품화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확실한 애로를 정확한 금액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신라젠도 뭐 과거가 너무 많죠. 물론 뭐 과거에 뭐 실수라든지 이런 게 없는 기업들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신라젠은 팩사백이라고 하는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약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다가 실제로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의 상장 폐지 갔다가 다시 올라온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뉴스만으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전에 이재규 본부장이 언급했던 ABL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나 확실한 어떤 레코드를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다. 물론 그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뭐 매출이나 이익을 찍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레코드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학회에서 무언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르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무슨 병용 치료 나오는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약의 약제만으로 치료가 안 되니까 다른 쪽에 뭔가 계속 연결돼서 하는 거고 그 병용 치료에서도 내가 메인이 아니고 무언가 메인이 있고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병용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라젠에 대해서는 뭐 저는 예전부터 별로 그렇게 좋게 보는 종목은 아니지만 현재 구간에서 또 해당 뉴스만으로 무언가 주가를 업그레이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HLB의 경우는 사실 리보세라니까 칸넬리 중에 병용요법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리보세라닙이나 그 전에 레이제티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레이제티닙은 벌써 임상 3상 단계를 넘어서 유효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제품화가 될 것이냐, 제품화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레이제티닙 유한양액의 레이제티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 확인, 임상 확인을 해서 이미 제품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다르죠. 레이제티닙도 지금 현재 단계가 조금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이제티닙과 리보세라닙과 지금 팩사백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이렇게 뭔가 레코드를 찍고 확실한 효과를 확인한 그런 기업과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별화되게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조금 더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2차 전지만큼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바라볼 섹터가 또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주가 좀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좀 주춤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삼성전자요? 요즘에 잘 못하고 있죠. 이래저래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밀렸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냉정하게 따져보자면 점유율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쪽과 SK하이닉스가 워낙 돈독하다 보니까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좀 척을 졌다라는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기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전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고 있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감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리스크라기보다는 무조건 이제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정체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테마성을 가지고 급등주로서 테마로서 단타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 7만 원대라고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매매로 접근해 볼 만한 투자로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파운드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1위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는 TSMC고요. 그리고 2위가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3위가 인텔인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도와주겠다,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인텔 같은 경우도 그 공정 자체를 좀 더 빠르게 당겨와서 올해부터 1.8나노 공정에 들어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TSMC보다는 삼성전자에 좀 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많이 껴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또 HBM4 같은 경우는 이 만드는 공정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말에도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뭔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곤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껴있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지금까지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현재 가격대 7만 원 초반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드리 쪽에 매출이 어느 정도냐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갤럭시 링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갤럭시 링이 오늘이었나요? 스페인에서 진행되고 있죠.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가전 박람회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있었던 CES와 더불어서 굉장히 큰 박람회인데 여기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의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2030년도까지 매년 20% 정도의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덩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엄청난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절대 반지다라고 해서 갤럭시 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핀란드 기업 중에서 오우라 링이라는 그 링을 판매를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도 이제 껴들고요. 애플도 진입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큰 반향을 일으킬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관련돼서 인터플렉스라든지 드림텍 같은 기업 그리고 지니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 내용, 갤럭시 링이라는 내용 가지고 삼성전자가 움직이기에는 좀 규모가 작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갤럭시 링 모멘텀으로 움직이기에는 삼성전자 시총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장 등과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라인을 개설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으로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방금 저도 뉴스를 조금 확인해봤는데 뉴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용인과 평택 이런 데 나눠서 600조를 들여서 2048년까지 짓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한 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미국에도 공장 짓고 유럽에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박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 메인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과거는 가격적인 이점 때문에 중국에다 공장 짓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3나노 이하의 최신 팹틀은 결국 용인을 비롯한 국내에다가 지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소부장의 국산화를 조금 높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여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공장만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만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기존에 삼성에 수주했다가 수주하지 못한 쪽에서의 물량을 받아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잘 하지 못하면서 비메모리 쪽에서 또 일감을 못 받고 메모리 쪽에서는 가장 돈이 되는 HBM은 SK하이닉스에 전반적으로 밀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주가의 부담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라인 구축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좋지만 이렇게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때 거기에 기반 시설이 되는 인프라가 첫 번째 순서. 그다음에는 소재, 그다음에는 장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인프라 관련주 뭐겠습니까? 클린룸을 포함한 그다음에 삼성물산의 어떤 건설 부문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됐을 땐 기초 소재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 안에서 국산화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장비 쪽에서는 에로티베큐ම්, 그다음에 PSK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그래도 세계 1, 2위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픽 섹터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기업들 말고 이제 좀씩 저점대에서 혹은 이제부터 부각이 될 만한 종목군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펨트론이라는 기업, 펨트론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 관련돼서는 이제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은 펨트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래 SMT라고 해서 표면 실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매출이 거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올해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특히 반도체 후공정 쪽에 대한 장비를 2종에서 4종 정도 진행을 하면서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매출,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검사 장비 사업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여러 가지 성장주와 엮일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의 주가 흐름 최근 들어서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좀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매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펨트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은 종가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500원, 손절라인 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원픽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중소형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주가의 반등은 굉장히 미미한 LG전자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모멘텀은 메타의 CEO가 한국에 오는데 LG전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다. 만나서 XR과 관련된 동맹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게 된다고 해서 저는 뭐 주가가 급등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LG전자가 가전 쪽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LG전자만 안 좋은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같이 경쟁하고 있는 월풀이나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 지금 전 세계 증시와 전혀 상관없이 둘 다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물론 LG전자는 VS 부분이 있어서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쪽에 휴대폰을 접은 만큼 다른 어떤 섹터 쪽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XR이 될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메타가 지금 애플의 기기, XR 기기를 보고 우리 거보다 못하다라고 했지만 내심 굉장히 밀리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공간 컴퓨팅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밀린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누군가 하드웨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손을 잡는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LG전자에 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 저는 뭐 매수 가격은 9만 원대 초반, 손절 가격은 9만 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한 11만 원 정도를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11만 원은 LG전자 PBR 밴드의 중간입니다. 딱 중간선이 1.2배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의 가격이 11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러한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에서 1분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LG전자의 실적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 노려본다면 아마도 1분기 내 11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충분히 합리적 목표가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픽 종목을 LG전자 잡아주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은 98,000원,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 라인 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꽤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소년의 그리다님께서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 올해 9만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 먼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올해 9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네, 9만 원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 대답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제가 작년 말도 이 질문을 받았고 올해 초에도 이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는 9만 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럼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만 원 갈 것 같습니다. 9만 원 간다라는 저의 그 명분은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부터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어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들어서 삼성전자가 9만 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되고 있죠. 어쨌든 좀 규모가 좀 더 작은 기업들, 뭐 MSCI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업들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삼성전자 주가람이 좀 둔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인다면 저는 9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7만 5천 원대로 회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세대로 좀 돌려놔야지만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연내 9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정리해 주셨고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일단 전제가 필요하다. 반 엔비디아 연합전선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순간 9만 원은 넘어갈 거고요. 9만 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살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 엔비디아 전선에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합류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 물량을 받는 그 순간 저는 9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9만 원을 목표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올해 내 안 되면 9만 원 못 갑니다. 8만 원대에서 아마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엔비디아 수주가 이루어지거나 AMD나 반 엔비디아 연합의 삼성전자가 대표 하드웨어 기업으로 만약에 선정되는 순간 그러면 9만 원은 그냥 넘어가는 가격이다. 그래서 9만 원을 제가 보기엔 목표가로 두시지 말고 정말로 엔비디아나 이런 쪽과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는 게 전략상 더 맞다. 9만 원은 중요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제 조건이 있다면 9만 전자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봤던 논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중국 증시 회복 속에 우리 증시 훈풍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친화적 주주 환원 계획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발표가 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기업을 선별하면 좋을지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제약, 바이오주의 긍정적인 기조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